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항공서비스대학 재학생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일로이름 소속 강사 김지영입니다. 항공서비스대학의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안전방재공학과, 건축학과, 그리고 보건바이오학과 학생 여러분, 저번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2시간 동안 6개 학과를 다 설명을 하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너무 잘 제출해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안전방재학과 이 세 학과의 과제물만 제가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과제 제출 기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 제출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세 학과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피드백들이 꼭 특정 학과에만 해당되는 항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함께 들으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취업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제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함께 해보도록 해요.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제 소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시면 그랬었지 하고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학과별 피드백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취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운항학과입니다. 첫 번째 과제였죠. 본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성격적 강점과 이를 직무에 연계한 직무적 강점에 대해 언급한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표에 기입하고 희망 직무를 찾아보세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중에 좋은 예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학생의 답변을 볼까요? 성격적 강점이 책임감과 판단력이 강한 것이네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적 강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직무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판단력이 강한 것은 조종 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로 연결시켰네요. 자신의 강점을 아주 적절하게 직무 강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의 답변을 볼까요? 성격적 강점이 침착함과 꼼꼼함입니다. 침착함은 위기 대처 능력이 강하다로 또 꼼꼼함은 위험 대비 능력이 강하다로 바꿨네요. 이렇게 키워드, 즉 명사형으로 바꿔서 작성을 해도 괜찮고 이 첫 번째 학생처럼 서술형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꼭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요점만 잘 들어가도록 작성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 또한 조종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은 세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냉철함, 열정적, 낙천적을 성격적 장점으로 꼽아주셨어요. 냉철한 성격은 빠른 일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열정적인 장점은 꾸준히 노력함. 자기 개발에 관련한 노력이겠죠.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은 더 좋은 방법을 찾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종사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성격적 장점이라 함은 예를 들면 민첩성, 정확함, 분석적, 차분함, 또 신중함, 사교적인, 엄격한, 성실함, 리더십, 절제력,
등이 있겠죠. 이러한 성격을 저번에 말씀드린 이 조종사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잘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1번에서 선택한 자신의 희망 직무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을 아래 스펙표에 현재 자신의 스펙을 기록해보고 미래에 계획하는 스펙도 기록해 봅시다 였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 없음으로 기입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항목들이 어떤 직무든 취업에 다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필요 없음이라고 적은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활동들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학생들의 익명성을 위해서 몇몇 정보는 지우거나 수정을 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학점을 4.5까지 올리는 게 목표네요. 이 항공운항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보다 학점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최고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죠. 이 자격증의 경우는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의 경우는 타 학과에 비해서 따야 할 자격증이 참 많죠. PPL, CPL, IFR, CFI, MEL, 또 항공무선통신사, EPTA. 기본적인 것만 해도 요 정도인데요. EPTA는 특히 4레벨 이상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따야 할 자격증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타 학과 취업 준비 비용에 비하면 정말 천문학적 비용이라서 아마 부담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민항공사 조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요. 한국에서 항공운항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대부분 국내 민간항공사로 취업하기를 많이 희망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죠. 국내의 항공운항학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수요에 비하면 민항공사 조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군경력을 쌓은 후에 민항공사를 입사하거나 아니면 경운대 APC, IPC 과정으로 민항공사로 바로 입사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군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외로 편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졸업 후에 해외 사설 아카데미에서 비행 시간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영어 회화 실력도 함께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이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는 물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국내 항공사에서 일하면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국외 항공사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항공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어차피 영어는 국내든 아니면 국외든 높은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담도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비행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설 아카데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지만 제가 다닌 카타르 항공은 승무원 출신 조종사들이 꽤 있었는데요. 회사 CEO가 PPL을 딸 정도로 그쪽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승무원들이 장기 무급 휴가를 내고 파일럿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면은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로 저렴한 비용에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남아공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친한 지인도 1년 반 정도 무급 휴가를 내고 그 친구도 미국을 다녀오긴 했지만 PPL과 CPL을 따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저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승무원 출신의 부기장들과 몇 번 비행을 했었고 또 자격을 막 따고 돌아온 승무원들과도 비행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여러 항공사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조종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꼭 카타르항공뿐만 아니라 중동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하다가 또 조종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훌륭한 복지와 근무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외 항공사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국외 항공사 부기장을 희망하신다면 물론 국내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요즘 추세이기도 하지만 나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시에 나이 제한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두지는 않지만 다른 국적의 지원자들이 대부분 해외 항공학교나 사설 아카데미를 마치고 온 영어가 가능한 20대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스펙이라면 좋은 체력에 어린 나이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국외 항공사의 경우는 오프라인 활동을 정말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런 활동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 항공사는 솔직히 승무원과 조종사들이 일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외에는 대화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외 항공사는 일적인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주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조종사와 승무원이 모두 수평한 관계의 동료이자 한 팀입니다. 그래서 국외 항공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에는 준비할 게 많아서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방학 때에 좀 틈틈이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첫 번째 학생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즘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대인관계를 정말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를 지원하시더라도 여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모두 다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했죠.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화상 영어를 꾸준히 참석하겠다. 저도 외항사 합격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했었는데요.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비용적으로는 부담은 좀 되지만 단기간 내에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내 교환 학생도 많고 외국인과 언어 교류를 한다든지 국내에서도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과제는 이번의 표에서 작성한 미래 스펙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아래 표에 기록해 봅시다 였습니다. 항공운항학과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이나 어학 능력에 관련된 스펙을 다 적어주셨어요. 토익은 높은 점수면 당연히 좋겠죠. 만점이라면 성실함에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만 사실 900점대만 돼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직무에 필요한 항공 영어 구술 능력과 실제 영어 회화 능력이겠죠. 그래서 어학은 토익과 회화 능력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활동들이 중요한데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은 관련 활동들이 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군이 주최하는 정말 많은 공모전이나 체험 활동이 있으니 틈틈이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군 관련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모집하는 서포터즈도 분명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조종사를 희망한다고 해서 저런 활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은 버리셔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기장으로 지원할 때 모든 지원자들의 스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 오프라인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활동을 원치 않으신다면 최상위의 조종 실력 또는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 회화 실력을 갖추셔야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3학년이 되실 텐데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해 보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과제 제출 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았고 과제도 가장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좋은 예를 고르기가 정말 좀 힘들었는데요. 다들 잘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몇 가지 예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본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성격적 강점과 이를 직무에 연계한 직무적 강점에 대해 언급한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표에 기입하고 희망 직무를 찾아보세요. 네, 첫 번째 학생은 강점이 굉장히 많네요. 자기 분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를 보면 인간미와 도덕성을 꼽았네요. 업무에 충실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승무원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원칙 준수. 승무원에게 상황에 따른 융통성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뉴얼에 따르는 것. 브리핑에서 안전이나 서비스 관련 매뉴얼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동료의 배려 등의 팀워크입니다. 원활한 협조로 수월한 서비스 및 안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네요.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학생은 자기 분석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직무 분석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소서도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네. 기업이 원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맡은 바를 끝까지 하는 것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점이 장점이네요. 이것도 어필하면 참 좋은 장점입니다. 업무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승객들뿐 아니라 동료들과도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에게는 각자 맡은 포지션과 그에 따른 담당 존이 있는데요. 이 자신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른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물론 팀원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매번 자신의 업무를 잘 처리 못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학생도 자신의 강점을 에피소드에 잘 녹여낸다면 자소서나 또 면접 답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세심함과 꼼꼼함을 어필하셨네요. 다들 승무원에 적합한 성격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세심함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또 꼼꼼함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잊지 않음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역량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가 필요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원하는 것을 알아서 제공해 줬을 때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잊지 않는 것.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컴플레인이 발생해요. 특히 이코노미는 승객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좌석 번호를 기억해 두거나 아니면 메모해 두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실제로 저도 주니어 시절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이닝 자켓이라고 뭐 앞치마를 입는 항공사도 있지만 저희는 다이닝 자켓을 입었는데 그 자켓 안에 늘 작은 메모장과 펜을 가지고 다녔는데 너무 바쁠 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차마 메모하는 거를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갤리로 돌아와가지고 그 승객이 필요한 것을 갖다 드리려고 캐빈에 나갔는데 손님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좌석 번호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당연히 이분이겠거니 하고 가져다 드렸는데 그 승객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저는 잘 전달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분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바빠도 꼭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승무원의 직무에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번째 학생은 성격적 강점을 세심함과 긍정적이라고 하셨네요. 같은 세심함인데 좀 다르게 풀어냈죠. 제가 저번 시간에 같은 장점이라도 다르게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네 번째 친구는 세심함을 회계 능력과 꼼꼼한 일처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풀서비스 항공사에서는 면세품 판매, 그리고 LCC 항공사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유료이기 때문에 회계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프리플라이 체크에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전장비들과 그리고 기내에 실리는 서비스 품목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꼼꼼한 일처리 능력이 정말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이 네 번째 친구의 두 번째 강점은 긍정적인 성격이고 또 이거를 직무 강점으로 고객 응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바꿔서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산업인력공단의 K무브 해외 취업 멘토 활동도 가끔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외항사 지망생 멘티들과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도 중요하고 또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승무원이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무원 지망생들이 대부분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승무원이 됐는데 본인이 생각하던 생활과 너무 많이 달라서 빨리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을 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팀워크를 해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많이 보시는 그 승무원 체험 리얼리티 예능은 정말 많이 미화가 돼서 나온 거예요.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매력적인 건 아마 승객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하기하시면서 오늘 너무 편하게 왔다,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힘들었던 시간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보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학생의 강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긍정적인 성격으로 어떠한 승객들도, 어떠한 블랙리스트의 승객들도 능숙하게 응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과제를 한번 볼게요. 학점은 4.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는 사실 높으면 좋겠지만 이 승무원의 토익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800점 이상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영어 회화 실력은 중급 이상이셔야 합니다. 네. 영어 회화 실력과 토익 점수와는 꼭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죠. 현재 토익 점수가 너무 낮다고 해서 축 처져 있지 마시고 너무 고득점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800점 이상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회화는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을 많이 준비하실 텐데요. 오픽은 무조건 인터미디엇 이상이셔야 되고 토익 스피킹은 6레벨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2외국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2외국어는 가산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학에 관심이 있거나 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일본어나 또 중국어가 좋겠죠. HSK는 4급 이상, TSC는 3급 이상이셔야 하고 또 JPT는 600점 이상, JLPT는 2급 이상은 되셔야 항공사 지원 시 우대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실제 대화가 안 된다면 크게 가산점으로 적용되지는 못하니까 혹시 제2외국어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에는 CRS나 DCS 같은 지상직 관련 자격증을 따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상직 근무도 조건이 나쁘지 않고 또 승무원을 하다가 지상직으로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취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서비스 전문가 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민간 자격증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는 스맷이나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과제에서도 스맷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1급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자격증 공부는 이 단기간에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듈 하나씩 따는 것보다는 이 3가지 모듈을 다 공부해서 한꺼번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 국가공인 자격증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는 여건이 된다면 가서 영어 회화 실력도 쌓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에도 좋지만 꼭 필수는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는 꼭 항공사 관련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아이디어 부문의 공모전도 많고 또 관광 관련 공모전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무원 직무에 관해서는 인턴십이 국내 항공사는 없습니다. 네, 국외 항공사에서는 가끔 인턴십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여기서 인턴십이라 하면 몇 개월간 실제 업무를 현장에서 해보면서 실무 능력을 쌓는 것을 말해요. 주로 호텔에서 이런 인턴십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기회가 있다면 호텔 인턴십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승무원을 희망하신다면 이 봉사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항공사마다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봉사활동 경험은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인관계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학생을 보시면 어린이집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꼭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승무원에게 아이를 잘 다루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외항사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력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어린이를 잘 다루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파트타임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아르바이트도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을 보시면 봉사활동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활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더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학생처럼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저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보다는 저는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습니다 라고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이 훨씬 인지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기타 자격증으로는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라고도 하죠. 또 응급처치 자격증, 또 국가 전문 자격증인 응급구조사 같은 건 정말 많은 가산점을 획득하실 수 있으니 하나 정도는 꼭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과제를 볼게요. 대부분 잘 하셨는데요.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3학년 2학기 정도에 완성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오랜 기간을 잡기보다는 단기간에 또 토익에만 집중해서 점수를 만드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급부터 시작하실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제2외국어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이 과제를 보면은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는데 너무 좋은 목표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수화는 다른 어떤 스펙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을 보면은 봉사시간 200시간이 목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간을 목표로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명 면접이나 자소서에도 훌륭한 에피소드가 될 것 같고 또 이 점을 어필하시면 많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음 장에서 이 첫 번째 학생은 정말 중요한 스펙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스펙들을 다 갖추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펙이니 이 두 번째 학생 꼭 취득하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인턴십도 꼭 항공사가 아닌 호텔이라도 서비스 업종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모전, 대외활동, 봉사활동을 대부분 하겠다고 적어주셨어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 우선 모든 항공사가 해마다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홈페이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매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서포터즈 활동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네,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 공모전도 정말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지역 관련 공모전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대한항공에서도 매해 여행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나 또 면접 답변에 아주 훌륭한 에피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공모전이 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도 많이 있고, 또 대부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공모전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보시길 바래요. 이 공모전에 관련된 정보는 위비티나 싱굿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방재학과 학생들의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보겠습니다. 성격적 강점을 직무적 강점으로 바꾸는 과제였죠. 첫 번째 학생은 끈기가 강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직무를 이행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업무도 수행 가능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든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현장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학생의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성실함과 침착함을 강점으로 꼽아주셨네요. 직무적 강점으로 바꾸면 현장 업무 능력과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키워드 형식으로 잘 바꿔서 써주셨어요. 안전방재공학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직무의 대부분이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사무 업무는 문서 작성 능력만 어느 정도 있다면 큰 무리 없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장 업무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학생은 책임감과 배려심이 강점이네요. 일을 확실히 끝맺음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직무적 강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실 업무가 많다 보면은 이것저것 손대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을 배려하며 함께 일 처리하는 능력도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기업과 공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점으로 이렇게 어필한다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미래 스펙 계획하기. 아무래도 타 학과에 비해서 모든 항목을 다 골고루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네. 학점도 4.0 이상이어야 하겠고 토익도 최소한 850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900점대 후반까지는 굳이 목표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점수를 만드는 시간에 다른 스펙들을 채우는 것이 더 취업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전방재학과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자격증이 아마 기업재난관리사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일 텐데요. 사실 방재안전직렬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렬보다는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 공고에는 필수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의 지원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위에 있을 수 있으니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연수의 경우도 재난관리 쪽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나 특히 일본으로 연수를 간다면 더 좋겠죠. 공모전의 경우는 생각보다 안전이나 재난 관련의 공모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 검색을 생활화하셔서 좋은 공모전이 나오면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턴십의 경우에는 공기업에서 인턴십 채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인지 채용형 인턴인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인턴십이고, 채용형 인턴은 수습과 비슷한 형식인데요. 물론 100% 채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채용형 인턴에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체험형 인턴을 하더라도 유사 직무 시 타 기업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든지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우는 공기업 지원 시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직무 관련이면 좋겠지만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기업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방재공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니까 또 특히 방학 때, 시간적 여유가 많은 방학 때 많은 활동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과제입니다. 토익과 자격증 관련 목표를 많이 적어주셨어요. 사실 이 방재안전직렬은 2가지 이상의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 응시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4학년이 되기 전에 취득해 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산업안전기사는 4학년 1학기 재학 이상이 되셔야지만 응시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커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까 하나 정도는 미리 취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재안전직이나 공기업을 희망하는 타학과 학생들에게 오프라인 활동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까 해요. 보시면 이거는 포스코의 채용형 인턴 모집인데요. 방재직 인턴을 모집하는데 오른쪽에 우대사항을 보시면 봉사활동 적극 참여자, 모범 시민상 또는 의인상 수상자, 그리고 직무 관련 기능대회 입상자 혹은 군 부사관 전역자,
부사가는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 요즘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요. 왜냐하면 공기업 채용은 정말 채용 공고가 친절해요. 아주 자세하게 자격 요건을 명시해 두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비슷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점 차이로 불합격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이런 가산점들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실 때 다른 공기업보다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기업 리스트입니다. 대구 및 경북 소재 공기업들인데요. 대구는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포항시설관리공단, 안동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구 경북 소재의 공기업이 굉장히 많죠? 지방의 이전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의 채용 할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업들의 이전의 채용 공고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원 가능한 직무가 있다면 미리미리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공 무관의 직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직무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꼭 전공을 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전공을 살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전공 무관 직무에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공 무관 직무가 주로 경영 지원이나 행정 쪽이 많은데 필수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리고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방재안전직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고 필수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방재안전직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주최한 재난안전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안전신문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이 얼마 전에 있었네요.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안전보건 포스터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안전보건 포스터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안전보건공단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 정말 많거든요. 위비티나 싱구세에 안전이나 재난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공모전이 떠요.
꼭 전문적인 수준이 필요한 공모전이라면 물론 나중에 취업하시는데 더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의 공기업은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혹은 봉사 활동으로 그걸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오프라인 활동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진다면 남들이 갖지 못한 스펙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취업에서는 특히 서류와 필기를 합격한 이유라면 면접에서 서울대를 나왔건 지방대를 나왔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장에서는 모두 똑같은 지원자일 뿐이에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차별성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토익이든 자격증이든 필수 자격 요건 이상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포터즈나 의용소방대원 활동도 있습니다. 대구 소재 공기업이죠. 대구 도시철도공사에서 대학생 안전 서포터즈 발대식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해에도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여러 공기업에서 이런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니까 꼭 관련 직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가 있는 공기업의 서포터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시민의용 소방대원이나 대학생 의용 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공고는 조금 오래된 성북구이기는 하지만 대구에서도 대학생 의용 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검색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보들을 정말 구석구석 다 찾아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열심히 검색해 보신다면 고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인사 담당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이냐면 4.5의 학점과 990점의 토익 점수와 그리고 필수 자격증만 갖춘 A라는 지원자와 4.0의 학점과 850점의 토익 점수 그리고 필수 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활동 경험과 경력을 가진 B 지원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냐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후자인 B 지원자를 선택하는 인사 담당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거는 취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역량이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소서 항목이든 또 면접에서든 이에 관련된 질문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점이나 토익, 자격증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격 요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만 만들어 놓고 남은 기간에는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학년 취업 준비 플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점과 토익 점수를 4학년 이전에 만들어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물론 이 표가 항공운항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취업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4년제 기준으로 졸업을 앞둔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너무 늦습니다. 좀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졸업 후에 길게는 몇 년 동안 취업 준비생 신분으로 사셔야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는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에게는 이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죠. 1학기 중간고사는 4월에, 기말고사는 6월 말쯤에 있죠. 2학기 중간고사는 10월, 그리고 기말고사는 12월 초쯤에 진행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착실히 공부를 해오신, 학점 유지를 잘 해오신 학생들은 사실 4학년 때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면 이 취업 준비와 시험 준비를 같이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업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상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이 12월 말이나 1월부터 상반기 채용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필수 자격증, 예를 들면 기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공기업 상반기 공채는 지원이 좀 어렵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사 자격증은 4학년 1학기 재학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 첫 시험은 대부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수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경우, 전공 무관인 경영 지원이나 행정의 경우에는 필수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커멀 자격증인 경우가 많아서 아마 상반기 채용에 지원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커멀 자격증은 무조건 4학년 1학기 시작 전에 취득을 하셔야겠죠.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은 공기업 상반기 공채를 지원을 하시던 안 하시던 무조건 4학년 1학기 전에 목표 점수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핏 보셔도 여기에 토익 공부할 시간은 없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익과 커멀 같은 응시 자격이 4학년 1학기 이상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만약 공기업 상반기 공채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필기시험 대비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겠죠. 4학년 1학기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러한 계획을 미리미리 다 짜서 4학년이 되기 전에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토익 점수, 필기시험 공부가 다 되어 있다면 상반기 공기업 공채에 지원한 후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면접도 이 특히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도 단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학년부터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3학년 때부터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상반기 공기업 채용 준비는 나는 도저히 힘들 것 같다. 나는 하반기에 지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네, 사실은 대부분 하반기에 첫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잡기는 합니다. 네. 하반기 공기업 공채는 보통 6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토익 점수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겠죠? 6월 전에. 자, 그런데 여기서 기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인 직무인 경우에는 보시면 지원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기사 자격증은 여러분이 응시 자격이 된 후 첫 번째 시험 일정이 보통 지원이 4월에 시작되고 필기시험을 6월쯤에 보고 그리고 실기시험을 7월 말이나 8월 초쯤 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보통 9월 초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 요건 미달로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데 그냥 원서를 한번 내보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원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00% 불합격이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입사 지원서를 쓰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이 필수인 직무는 이런 경우 내년 상반기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셔야겠죠. 하지만 기사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혹은 필수 자격증이 4학년 이전에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공채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도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겠죠? 사실 이 NCS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두 달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합격 점수를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준비하셔야 하니까 공채 시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면접 준비도 미리미리 하셔야겠죠? 네. 자, 이렇게 보면 하루 3, 4시간씩 자면서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죠? 네. 중간고사에 자격증 공부에 또 NCS 필기 공부에 면접 준비에 만약에 여기에 토익까지 해야 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제가 왜 취업 준비는 4학년 이전부터 해야 하는 중장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저도 여러분께 이런 현실을 알려드리기는 싫지만, 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네. 자, 다음은 공기업 중 기사 자격증이 필수인 직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계획하는 루트입니다. 단, 첫 번째 기사 자격증에서 합격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바로 NCS 필기시험을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1월 공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 시험과 NCS 필기시험을 같이 공부한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효율이 더 높은 것은 한 가지를
단기간 안에 끝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후에 NCS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각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트가 보시면 시간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중간 기말 준비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토익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취업하기가 쉽지 않죠? 자, 다음은 사기업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시기만 좀 다를 뿐 공기업과 비슷합니다. 사기업 상반기 채용은 기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3월에 시작됩니다. 상반기 채용을 노리신다면 당연히 토익과 또 그 기업마다의 필기 공부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업도 상반기 채용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사기업 하반기 채용은 9월 즈음 시작됩니다. 자, 이때 하반기 공기업 채용과는 다르게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인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겠죠. 대신 필기시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과 사기업 필기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채용 진행 과정 중에 중간고사도 치셔야 합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경우는 이 모든 스펙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목표 기간 안에 스펙들을 완성하는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6월 기사 자격증 필기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3회차나 4회차 시험을 그 해에 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 해에 모든 채용에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사 자격증처럼 4학년 1학기 이상 지원 가능한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직무라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합니다. 대충 세운 계획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취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은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2학년이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항공운항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도 취업 시에 이렇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셔서 기회가 왔을 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물론 지금 항공업계가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또 언제 다시 채용이 활발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낙담하면서 무기력하게 지내기보다는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제 4번의 요청사항 중에 이 성격 강점을 직무 강점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NCS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NCS는 국가직무 표준 능력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공기업 채용의 기준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이 NCS 기반의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기업마다의 채용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NCS와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NCS 사이트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 또 34가지의 하위 능력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과제에서도 보시다시피 서술형으로 쓰셔도 되지만 이 키워드의 개념을 전혀 모르신다면 적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기가 힘들겠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의 고민 상담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의사소통 능력 혹은 그 하위 능력인 경청 능력을 직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겠고, 배려심이 장점이라면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고객 서비스 능력, 도덕성이 장점이라면 직업 윤리를 직무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능력들에 대한 개념은 하나하나 다 NCS 사이트에도 나와 있으니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NCS 사이트의 학습 모듈 검색에서 여러분이 해당 직무를 검색하면 직무 기술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직무별 필요 능력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정보 능력, 직업윤리가 필요하죠. 항공 서비스 직무에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방재 안전지계는 역시 의사소통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무에 아까 보여드렸던 10가지의 기초 능력이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무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지면 저런 순서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 직무에 따라서도 또 이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앞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고 나니 좀 실감이 나시죠? 이 세 직무에서 공통 능력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이 책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한 피드백과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정해진 시간이 1시간 뿐이라서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학과별 강의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20년도 이제 3개월 남짓인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2학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짜셔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